어머님, 다음 주도 가능하시죠? 저희 예약해놨어요. 너희는 휴일이라도 있지. 나는 이제 그만! 우린 너희 종이 아니야! 정년퇴직 후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던 저는 맞벌이하는 자식들을 돕겠다고 손주 돌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던 부탁은 일상이 되었고 고마워요라던 말은 당연하다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용돈을 주며 내년 주말까지 못 박았고 둘째네마저 슬쩍 합류하며 손주 셋을 떠맡겼습니다. 휴일조차 빼앗기고 여행 계획은 서랍 속에 묻힌 채 저는 더 이상 할머니가 아니라 돈 받고 손주 보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연말 며느리의 한마디가 참았던 모든 것을 터뜨렸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용돈과 손주 돌봄을 섞어버린 며느리들에게 경계를 선언한 시부모의 사이다 반격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은 3년 전 정년퇴직을 했고 저는 평생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로 살아왔습니다. 큰아들 도연이와 둘째 준영이 두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려왔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손주들까지 생겼습니다. 큰애네 하윤이가 6살, 둘째네 주원이가 8살, 민호가 3살입니다. 손주들 얼굴 볼 때마다 예쁘고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좀 살아볼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우리 시간 좀 가져봐야죠.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뤄뒀던 계획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남편이 하고 싶어 하던 등산 동호회, 제가 배우고 싶었던 서예. 작은 것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해야지. 이제 우리 인생이잖아.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행 책자를 펼쳐놓고 가고 싶은 곳에 동그라미를 치고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고 작은 여행 가방까지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님,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윤이를 잠깐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둘 다 일이 바빠서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못 데리러 가거든요. 아, 그래. 며칠이나? 일주일만요. 딱 일주일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어머님 아니면 누가 하윤이를 봐주겠어요? 정말 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난감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주일이면 괜찮지. 알았다. 그럼 내일부터 할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뒤에 제주도 여행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날 테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하윤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손주는 예뻤지만 6살 아이를 돌보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할머니, 이거 해줘. 할머니, 같이 놀아줘. 하윤이는 끊임없이 저를 불렀고 저는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도연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주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일주일만 한다며? 그게 일이 생각보다 바빠서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밖에 없어요. 정말 부탁드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일주일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일주일을 부탁한다고요. 저는 달력에 제주도 날짜를 지웠습니다. 이미 일정은 틀어져 있었으니까요. 여보, 미안해요.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가면 되지. 남편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어느새 하윤이를 돌보는 것이 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하윤이를 데리러 가고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오후에 다시 데리러 가고 저녁을 먹이고 재우고 그 사이에 며느리는 슬쩍 빨래와 청소까지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빨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너무 바빠서. 어머님, 반찬 좀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은 사라지고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만 남았습니다. 저는 복자 언니네 만복루에 들렀습니다. 도연 엄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네. 복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이를 매일 봐주다 보니 그래. 좀 힘들긴 한데. 뭐, 손주잖아. 잠깐만 한다며? 언제까지 하려고? 그게 자꾸 또 부탁하더라고. 도연 엄마, 그건 아니지. 맞벌이 한다고 부모를 이렇게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야. 복자 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괜찮아. 자식들 힘들다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었어요? 응, 혼자 먹었어. 당신 늦을 것 같아서. 미안해요. 하윤이 재우고 오느라. 괜찮아. 근데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준비해뒀던 여행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잠깐이라던 일주일이 석 달이 되었고 우리의 꿈은 조용히 서랍 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하윤이를 돌보는 것은 완전히 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윤이 생각이 났고 밤 9시가 되어야 겨우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도와줬지만 남편 역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데리러 갈게. 남편이 말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당신은 쉬어요. 미안해. 내가 더 도와줘야 하는데. 괜찮아요. 우리 손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빨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빨래? 네, 요즘 너무 바빠서 빨래할 시간이 없어요. 어머님이 하윤이 돌봐주시니까
같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것도 벅찬데 빨래까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알았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당연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부탁이 왔습니다. 어머님, 반찬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집에 반찬이 하나도 없어서. 반찬도? 네, 어머님 솜씨가 최고잖아요. 하윤이도 할머니 반찬이 제일 좋다고 하고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알았어. 만들어줄게. 감사해요, 어머님. 그렇게 하나둘씩 부탁이 늘어났습니다. 빨래, 청소, 반찬, 그리고 하윤이 돌봄까지. 제 하루는 오롯이 큰애네 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던 말이 이제는 어머님이 해주시니까 편하네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금요일에도 하윤이 좀 봐주세요. 저희 약속 있어서요. 금요일? 그날은 내가 복자 언니랑. 어머님, 어머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어디 맡길 데가 있어야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복자 언니와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도연 엄마, 왜? 우리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잖아. 미안해, 복자 언니. 하윤이를 봐줘야 해서. 또, 도연 엄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복자 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손주인데 뭐.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래, 준영아. 무슨 일이니? 어머님,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형님네서 어머님한테 주원이랑 민호 좀 봐달라고 하시잖아요. 응? 저희도 이번 주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형님네 하시잖아요. 저희도 정말 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영업 하다 보니 애들 돌볼 시간이 없어서. 둘째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일주일만요. 딱 일주일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윤이 하나도 벅찬데 주원이와 민호까지 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원이는 8살, 민호는 겨우 3살입니다. 준영아, 그건 좀. 어머님, 형님네는 되고 저희는 안 돼요?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알았다. 일주일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겠어? 뭐? 해야죠. 둘째도 우리 자식인데. 하지만 손주가 셋이나. 일주일만 한다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손주 셋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는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주원이는 초등학교에 데려다주고 민호는 집에서 돌봐야 했습니다. 3살배기 민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할머니, 쉬야. 할머니, 안아줘. 민호는 끊임없이 저를 불렀고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하윤이와 주원이를 데리러 가야 했고 집에 오면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새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남편도 저를 도왔지만 남편 역시 지쳐갔습니다. 여보, 내가 민호 좀 안을게. 남편이 민호를 안으려다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아야,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좀 삐끗했어. 남편은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둘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주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일주일만 한다며? 그게 일이 생각보다 바빠서요. 형님네도 계속 하시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일주일이 또 지나고 또 지나고 어느새 손주 셋을 돌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점순 언니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도연 엄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수척해졌네. 아, 손주들 돌보느라 좀 바빠서. 손주가 몇 명인데? 셋이요. 셋? 매일? 네. 큰애네 하윤이랑 둘째네 주원이, 민호. 점순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연 엄마, 그건 아니지. 손주 돌봄이 의무도 아니고. 괜찮아요. 자식들이 힘들다는데. 힘들면 돈 주고 맡기든지 해야지. 부모를 이렇게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야. 점순 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자 언니네 만복루에 들렀을 때도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도연 엄마, 내 며느리가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요?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어쩌라고. 이런 말 하더라.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 엄마,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너 이러다 큰일 나. 복자 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자식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손주들인데. 손주는 손주지만 우리도 사람이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여행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등산 동호회도 서예 교실도 모두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잠깐이라던 일주일이 6달이 되었고 우리의 노후는 손주 돌봄으로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워하던 말들은 사라지고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만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편에 불안과 서운함이 조용히 하지만 깊게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처음엔 평일만 부탁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주말에도 아이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약속이 있어서요. 하윤이 좀 부탁드려요. 며느리의 전화는 이제 부탁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주말에? 주말에도? 네, 저희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어머님이 봐주시면 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말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알았어. 감사해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형님네 이번 주말에 하윤이 맡기신다고 하셨죠? 저희도 주원이랑 민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둘째 너도? 네, 저희도 오랜만에 좀 쉬고 싶어서요. 자영업 하다 보니 쉴 틈이 없잖아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알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손주 셋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큰애와 며느리는 하윤이를 맡기고 급하게 나갔고 둘째와 둘째 며느리도 주원이와 민호를 두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민호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나 심심해. 놀아줘. 하윤이가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나 숙제 있어. 도와줘야 해. 주원이가 책을 펼쳐 놓았습니다. 저는 한 번에 3명의 손주를 상대하며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도 최선을 다해 도왔지만 3살배기 민호는 할머니만 찾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호가 계속 울자 남편이 안으려고 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안아줄게.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야. 남편이 허리를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좀 아파.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삐끗했던 허리가 다시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여보, 누워 계세요. 제가 할게요. 미안해. 당신 혼자.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누웠고 저는 혼자 3명의 손주를 돌봐야 했습니다. 민호를 안고 하윤이 밥을 먹이고 주원이 숙제를 봐주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호가 열이 났습니다. 할머니, 아파. 민호의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급히 둘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영아, 민호가 열이 나는데 어머님, 해열제 좀 먹이세요. 저희 지금 외출 중이라 못 가요. 하지만 어머님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저희 약속 취소하기 어려워서요. 알았다. 저는 해열제를 먹이고 민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안고 있으니 팔이 저렸지만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자식들이 하나둘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며느리는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쉬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민호 열은 좀 어때요? 둘째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많이 내렸어. 약 먹이고 계속 안고 있었어. 아,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 오랜만에 좀 쉬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말 뒤에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아니에요. 당신 허리 아픈데 어떡해요. 당신,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복자 언니네 만복루에 들렀습니다. 도연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이네. 주말에 손주들 셋 다 봤어. 뭐? 주말에도? 복자 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응. 큰애네도 둘째네도 다 약속 있다고. 도전 엄마, 그건 너무한 거야. 주말에까지 부모를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지. 복자 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휴일도 없이 손주 돌보면 너 죽어. 자식들한테 말해야 해. 하지만 말하기가. 뭐가 말하기 어려워? 너도 사람이야. 쉴 권리가 있지. 복자 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저녁 점순 언니도 찾아왔습니다. 도연 엄마, 내가 며느리 만났는데. 큰 며느리요? 응.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어쩌라고 하더라.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용돈도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점순 언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밖에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닌대요. 저는 점순 언니에게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용돈도 드리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종이야? 돈 받으면 뭐든 해야 하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당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행 한 번 못 가봤잖아. 취미 생활 하나 못 해봤잖아.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주까지 돌보며 우리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고마워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서운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어쩌라고. 용돈도 드리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잘못 산 걸까요? 너무 착하게만 산 걸까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제 마음속에는 감당하기 힘든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손주 돌봄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전화조차 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하윤이를 현관에 세워두고 급히 떠났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둘째 며느리는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주원이와 민호를 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주들을 맞이했고 밤 9시가 되어야 겨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허리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제 무릎도 점점 아파왔습니다. 민호를 안고 다니느라 무릎에 무리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또 열이 났습니다. 할머니, 아파. 민호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급히 둘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영아, 민호가 또 열이 나는데. 어머님, 해열제 좀 먹이세요. 저희 지금 손님 받고 있어서 못 가요. 하지만 열이 많이 높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저희 정말 바빠서요. 둘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았다. 저는 해열제를 먹이고 민호를 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다행히 새벽에 열이 내렸지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째 며느리가 민호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둘째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열도 다 내렸어. 어머님, 저희도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자영업 하다 보니. 둘째 며느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주원이랑 민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해하면서도 결국 또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 산 걸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잘못했어? 아니,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신 잘못 없어. 우리가 너무 착하게만 산 거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무시받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울지 마.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남편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꿈꿨던 여행, 취미생활, 다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하는데.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자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도연 엄마 얼굴 좀 봐. 완전히 수척해졌잖아. 괜찮아, 복자 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이러다 쓰러지겠다. 복자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 엄마, 이제 그만해. 자식들한테 말해야 해. 하지만 손주들인데. 손주가 뭐 어때? 너도 내 인생이 있는 거야. 너 죽으면 누가 책임져? 자식들이 책임져줘? 복자 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도 말하고 싶어. 하지만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 어려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게 자식들이 저를 나쁜 엄마라고 생각할까봐. 나쁜 엄마? 도연 엄마, 정신 차려. 나쁜 건 자식들이야. 부모를 이렇게 부려먹는 게 나쁜 거지. 복자 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순 언니도 찾아왔습니다. 도연 엄마, 내가 며느리 만났는데. 큰 며느리요? 응.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어쩌라고 하더라.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용돈도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점순 언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밖에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닌대요. 저는 점순 언니에게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용돈도 드리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종이야? 돈 받으면 뭐든 해야 하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당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행 한 번 못 가봤잖아. 취미 생활 하나 못 해봤잖아.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주까지 돌보며 우리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고마워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서운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어쩌라고. 용돈도 드리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잘못 산 걸까요? 너무 착하게만 산 걸까요? 자식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인 걸까요?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과 배신감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입니다. 손주들도 예쁩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지려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과 같은 일상이었지만 저는 마음을 조금 다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12월에 찬바람이 불던 어느 주말, 큰아들 도연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계세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도연이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용돈이요. 올해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하윤이 봐주시느라. 도연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두툼했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어머님. 올해는 조금 더 챙겼어요. 도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이렇게 챙겨주네. 남편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 마음이 고마워. 당연한 거죠.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일할 수 있었잖아요. 도연이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자식들도 고마워하고 있구나. 며느리도 함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올해 어머님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 괜찮아. 손주인데. 저는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남편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렇게 챙겨주니 아버지도 기분이 좋네. 우리는 잠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고마워하는 걸 보니 그동안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었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년에도? 네, 저희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 바쁠 것 같아서요. 내년 주말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마음이 순간 식어버렸습니다. 용돈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년 주말들도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 같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이만 갈게요. 도연이와 며느리는 급히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여보, 방금 뭐라고 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년 주말들도 부탁한다고. 그게 부탁인가요? 아니면 통보 같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마웠던 마음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용돈은 용돈이고 돌봄은 돌봄인데 자식들은 이 둘을 섞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1년치 돌봄 계약금을 준 것처럼 말입니다. 여보, 이거.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둘째 준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준영아. 무슨 일이니? 저희도 올해 감사했다는 말씀드리려고요. 준영이도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용돈이요. 올해 주원이랑 민호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준영아.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리고 준영이가 잠시 멈칫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또다시 같은 말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네, 형님네도 계속 부탁드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형님네처럼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둘째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드릴 건 드렸으니까 내년에도 가능하시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릴 건 드렸으니까라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건 거래 같았습니다. 용돈을 줬으니 돌봄은 당연하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알았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이만 갈게요. 둘째네도 떠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개의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용돈은 고마운데, 뭔가 이상해요. 나도 그래. 이건 계약금 같아. 남편의 말이 제 마음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용돈을 주면서 내년 일정까지 못 박는 것. 이건 효도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돈 받고 손주 보는 사람이 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 용돈 줬으니 당연히 봐줘야 한다는 식이야.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용돈은 고마운 거잖아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이건 우리를 묶어두려는 거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가슴 속에는 불안과 분노만 남았습니다. 용돈을 받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봉투들을 서랍에 넣어두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큰아들과 며느리가 하윤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니? 저희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오랜만에 모이는 거라. 그래.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둘째네도 주원이와 민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오늘 좀 부탁드려요. 둘째 너도? 네, 형님네 하시잖아요. 저희도 오늘 좀 쉬고 싶어서요. 그렇게 또다시 손주 셋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하윤이, 주원이, 민호. 3명의 손주가 우리 집 거실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할머니, 놀아줘. 할머니, 이거 해줘. 저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남편도 허리가 아픈데도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여보, 내가 민호 좀 볼게. 아니에요. 당신 허리 아프잖아요. 괜찮아. 당신 혼자는 힘들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큰아들과 며느리가 하윤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며느리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쉬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도 가능하시죠? 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다음 주도? 네, 저희 또 약속 잡았거든요. 어머님이 봐주시니까 편하네요. 며느리의 말투가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용돈도 드렸잖아요. 이제 확실하게 부탁드려도 되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확실하게라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용돈을 줬으니 확실하게 부탁해도 된다는 것. 이건 정말 계약이었습니다. 알았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큰애네가 떠나고 곧이어 둘째네도 주원이와 민호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도 괜찮으시죠? 형님네도 하시잖아요. 또다시 같은 부탁이었습니다. 알았다. 자식들이 모두 떠나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방금 며느리가 뭐라고 했어? 용돈 드렸으니 확실하게 부탁해도 된다고. 확실하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복자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도연 엄마,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복자 언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복자 언니? 어제 내 큰 며느리를 봤어. 어디서요?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있더라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들었어요? 도연 엄마, 이 말하기가 좀 그런데. 복자 언니가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그러더라. 용돈 드렸으니 이제 확실하다고. 시어머니가 당연히 봐주실 거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용돈도 안 드리고 맡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기는 용돈까지 드렸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 도연 엄마, 그게 다가 아니야. 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거절당하면 섭섭할 것 같다고 하더라. 용돈까지 받아놓고 안 해주면 그건 좀 아니지 않냐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 복자 언니, 그럼 저는 돈 받았으니 무조건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지. 용돈이랑 돌봄이랑 무슨 상관이야. 돌봄은 내가 가능할 때만 하는 거지 의무가 아니야. 복자 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해야 한다니까. 도전 엄마, 이건 정말 아니야. 이건 거래야, 거래. 복자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돈 받고 손주 보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할머니야. 손주가 예뻐서 자식이 힘들까봐 도와주는 거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복자 언니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점순 언니도 만났습니다. 도연 엄마, 잠깐만. 왜요, 언니? 내가 내 둘째 며느리도 봤어. 둘째 며느리도요? 응. 동네에서 다른 엄마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점순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네가 용돈 드리니까 시어머니가 당연히 봐주신다고. 자기네도 용돈 드렸으니 이제 확실하다고 하더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큰 며느리뿐만 아니라 둘째 며느리도. 두 며느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돈을 줬으니 돌봄은 당연하다는 것. 도연 엄마, 이건 정말 아니야. 자식들한테 확실히 말해야 해. 점순 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들이 밖에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닌대요. 저는 복자 언니와 점순 언니에게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뭐, 용돈 드렸으니 당연하다고? 네. 두 며느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돼?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돈 받고 손주 보는 사람이야? 우리가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진정은 무슨,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완전히 우리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남편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온화하던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해? 우리도 사람이야. 우리 인생이 있다고.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말해야 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용돈과 돌봄의 문제, 며느리들의 태도,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이건 태도의 문제야. 자식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지. 남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손주를 본 게 아니야. 사랑하니까, 자식들이 힘드니까 도와준 거지. 그런데 자식들은 돈 줬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해. 남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개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큰애가 준 용돈, 둘째가 준 용돈.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봉투가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용돈과 돌봄. 이 둘은 분명 별개인데 자식들은 이걸 완전히 섞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돈 받고 손주 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주들을 돌봤고 남편은 허리가 아픈데도 저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마음속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복자 언니가 일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연 엄마, 나야. 복자 언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도연 엄마, 오늘이 내가 말할 날이야. 네, 더 이상 참지 마. 오늘 자식들 오면 확실히 말해. 알았지? 복자 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너 이러다 죽어. 오늘 꼭 말해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과 며느리가 하윤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니?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 오늘 백화점 가기로 했어요. 연말 세일 하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둘째네도 주원이와 민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오늘 좀 부탁드려요. 형님네 하시잖아요. 알았다. 그렇게 또다시 손주 셋이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하윤이, 주원이, 민호. 3명의 아이들이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 밥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민호를 안고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꿨던 노후일까요? 여행도 못 가고 취미 생활도 못하고 쉴 틈도 없이 손주만 돌보는 삶.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감사하지도 않는 자식들을 위해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점순 언니가 들렀습니다. 도연 엄마, 집에 있어? 언니, 어쩐 일이에요? 손주들 또 보고 있구나. 도연 엄마. 점순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자식들 오면 말해. 더 이상 참지 말고.
언니도 복자 언니한테 들었어. 우리 둘 다 내 편이야. 용기내. 점순 언니가 제 등을 토닥여주고 갔습니다. 저녁 무렵 자식들이 하나둘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왔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며느리가 밝게 웃었습니다. 쉬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사왔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세일하니까 많이 샀어요. 정말 잘 샀어요. 며느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주를 돌보느라 지쳐 있는데 며느리는 쇼핑을 즐겁게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도 가능하시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또 다음 주도. 다음 주는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며느리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다음 주도 예약해놨어요. 어머님이 봐주시니까 편하게 계획 잡았어요. 그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편하게 계획 잡았다는 말. 복자 언니와 점순 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오늘이 내가 말할 날이야. 더 이상 참지 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큰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만이라고 했어.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우린 너희 종이 아니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용돈 받았으면 뭐든 해야 하나? 돌봄은 부탁이야, 부탁. 우리가 가능할 때만 하는 거라고.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대했다고.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언제? 지금 당장이잖아. 다음 주도 예약해놨다고.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뭐라고 하고 다니는지 다 들었어. 용돈 드렸으니 확실하다고. 시어머니가 당연히 봐주신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그건 뭐가? 우리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는 휴일이라도 있지, 나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언제 쉬어? 평일엔 하윤이 돌보고, 주말엔 셋 다 돌보고, 여행 한 번 못 가봤어. 취미 생활 하나 못 해봤어. 내 인생은 언제 사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큰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는 몰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 손주 셋을 한꺼번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하지도 않잖아. 처음엔 감사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편하게 계획 잡았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둘째와 둘째 며느리도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둘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너희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둘째를 바라봤습니다. 형님네 하시니까 당연히 봐주실 거라고. 용돈 드렸으니 확실하다고. 둘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그렇게까지 밖에서 하고 다니는 말 다 들었어. 너희 둘 다.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뭐냐? 돈 받으면 뭐든 해야 하는 사람이야? 남편이 탁자 위에 봉투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계약금이야?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야?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큰아들이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뭐야? 용돈 주면서 내년 주말들도 부탁한다고 했잖아. 이게 효도야? 이건 거래야, 거래. 남편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야. 우리도 쉬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주가 예뻐서 도와준 거야. 너희가 힘들까봐 도와준 거지.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야. 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용돈 줬으니 당연하다고.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둘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능할 때만 돕는다. 사전에 물어보고 우리 계획 있으면 안 된다. 네, 아버님. 그리고 용돈이랑 돌봄이랑 섞지 마. 돌봄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거야. 의무가 아니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자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떠나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말을 한 거지. 하지만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여보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의 진심을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고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뭐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 그냥 쉴까?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둘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도연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둘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께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는 꼭 먼저 여쭤보고 어머님, 아버님 계획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용돈이랑 돌봄이랑 섞은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어요. 알았다. 어머님, 화 풀어주세요. 화는 무슨, 난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큰애가 뭐래? 사과하더라고요. 그래도 선은 확실히 그어야 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이번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둘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래, 준영아.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도 형님네 따라서 너무 편하게 생각했어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먼저 여쭤보고 안 되시면 다른 방법 찾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조금은 깨달은 것 같아. 그러게요.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하죠. 맞아. 이번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남편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사람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아라.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많이 반성했습니다. 도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밖에서 한 말들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께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윤이 돌봄도 어머님께 먼저 여쭤보고 안 되시면 다른 방법 찾겠습니다.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명절도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저희 집에서 하거나 간소하게 하려고 해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명절까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편하겠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네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도 정말 죄송했습니다. 준영이와 둘째 며느리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꼭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원이랑 민호도 어머님 힘드실 텐데 너무 자주 부탁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주 1회만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둘째 며느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좋겠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자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좀 후련해? 네, 조금은요.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아보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날 먼저 말해줘서.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남편이 웃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쌓인 여행 책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책자를 꺼내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기억나요? 우리 여행 계획이잖아. 이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책자를 펼쳐놓고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경주, 부산. 가고 싶었던 곳들에 다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 이제 자식들도 알아줬잖아. 남편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설레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인생을 찾은 것 같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힘들었죠? 당신도 힘들었잖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요. 그래, 우리를 위해. 우리는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주들도 사랑하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복자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 엄마 어디야? 제주도요, 복자 언니. 뭐? 제주도? 진짜? 네, 남편이랑 여행 왔어요. 아이고, 잘했다. 도연 엄마, 이제야 내 인생 사는구나. 복자 언니의 목소리가 기뻤습니다. 복자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계속 말해줬잖아요. 뭐가 내 덕분이야. 내가 용기 낸 거지. 복자 언니가 웃었습니다. 점순 언니에게도 사진을 보냈습니다. 곧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 엄마, 바다가 정말 예쁘네. 네, 언니. 여기 공기도 좋고. 잘했어, 도연 엄마. 이제 내 인생 살아. 점순 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남편은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손주들도 가끔 봐주지만 이제는 우리 계획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하윤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말? 미안한데 우리 서예 전시회 보러 가기로 했어.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며느리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괜찮으니까 그때 부탁해. 제가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시작이죠?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희생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므려. 경계를 긋는 것이 가족을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요. 손주들도 사랑하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존중이라는 것을요.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야 우리의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란 희생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그날 알았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존중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닿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처음으로 우리만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걸으며 서예 교실에서 붓을 잡으며 등산 동호회에서 새 친구들을 만나며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희생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요.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존중입니다. 손주들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계획이 먼저입니다. 자식들도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는 건강한 경계 속에서 더 따뜻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경계를 긋는 것이 가족을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만든다는 것. 저는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닿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